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2일 월가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월요일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미국 증시가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주 들어서도 이러한 그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월요일 날 영상이었죠. JP 모간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모든 악재들이 다 선반영이 돼서 주식이 지금까지 떨어졌던 거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쪽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JP 모간이 세계적인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이들의 말만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대쪽의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2일 미주온에서 준비한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준비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읽어봤던 JP 모간의 기사에 따르면 리세션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지만 상황이 계속해서 조금씩 호전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 나일즈에 의하면요, 그렇지 않다. 리세션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댄 나일즈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리세션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직접 그의 논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댄 나일즈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토리 펀드의 창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즈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보기에 멀티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여러 개의 인디케이터가 있다. 지금 리세션이 온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강력한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리세션이 꼭 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연준이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지금 지난 13년 동안 미국의 연준은 항상 투자자들의 친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13년 만에 드디어 연준이 우리의 적이 됐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연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연준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으로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3년 만에 처음 올린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게 뻔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금리 상승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펜슬들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연필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펜으로 하면 지울 수가 없지만 펜슬은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펜슬드 했다는 것은 예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점점 더 많은 기준 금리의 인상을 예약해 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6번의 미팅이 남아있거든요. FOMC 미팅이 6번이 남아있는데 이 6번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 지금 예상이 된다, 예약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세션의 리스크가 지금 내년에 나타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즈는요, 리세션이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컨 하이스트 레벨이니까 연준이 지금 이제 와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이렇게 높은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올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7.9% 정도 1년 만에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셈이다. 따라서 얼마나 지금 기준금리 상승이 좀 시기적으로 늦었는지를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리세션이 지금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댄 나일즈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좀 리세션의 신호,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굉장히 단기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볼수록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트레저리 일드 커브라는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납작해지고 있다. 이 일드 커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드 커브가 표현이 돼 있는데 갭이 작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년짜리 국채 그리고 이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 금리 차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보기에 페드가 지금 굉장히 커브에 비하인드 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 상승을 너무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취한 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치 취한 것이 늦으면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좀 캐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인 조치를 연준이 나중에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멀티플이 프리미엄이 많이 하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얼마나 일어나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막 급하게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댄 날즈가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슈머 인플레이션이 4% 이상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요,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보통 리세션이 항상 찾아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7.9%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4%보다 훨씬 높은 상태잖아요. 자, 이렇게 4%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예외 없이 리세션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댄 나일즈는 내년 들어서 리세션, 즉 경기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레저리 일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트레저리 일드 커브가 플라튼 돼 있다.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진 것이 또 하나의 리세션,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드 커브가 갑자기 납작해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앞으로 인버전이 나타난다면, 인버전이 뭐냐면요, 10년 국채 금리랑 2년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강력한 리세션의 한 가지 징후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통 미국 국채는요, 이제 여러 가지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돈을 빌릴 수 있는 원먼스짜리 일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년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는 1년짜리 국채, 2년짜리 국채, 10년짜리 국채, 30년짜리 국채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22년 3월 17일 현재 국채 금리가 이제 옆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달 동안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0.2%입니다. 반면 30년 동안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2.5%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나 한 달 만에 돈 갚을게, 돈 빌려줘 그러면 아무래도 30년 후에 갚을게 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아까 일드 커브가 굉장히 납작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1년짜리 일드를 보면 이자죠. 1.3%밖에 되지 않죠. 근데 2년이 1.94, 10년이 2.2입니다. 따라서 2년하고 10년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 2년 국채 금리의 이자와 10년 국채 금리의 이자가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좀 이 간격이 좁혀졌다. 이거를 이제 일드 커브가 플라트닝 됐다라고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가장 밑에 있는 게 2020년 일드 커브고요. 그 다음 게 2021년 일드 커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달짜리 이자와 30년짜리 이자를 보시면 이자가 쭉 올라가잖아요. 이 가파르기가 굉장히 좀 깊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 지금 현재 2022년 현재는요. 여기 보시면 2년짜리, 뭐 3년짜리, 뭐 7년짜리, 10년짜리 이자가 다 비슷하죠. 이렇게 나란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리세션을 가리키는 한 가지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를 스프레드로 보여줬다. 이 얘기가 뭐냐면 10년 국채금리가 보통 이자가 높다 그랬죠. 그거 빼기 2년 국채금리의 이자를 빼면 몇 %가 되는가를 이제 표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0% 이상으로 올라가 있겠죠. 왜냐하면 10년짜리 국채가 보통 이자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끔씩
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10년짜리 국채금리의 이자보다 2년짜리 국채금리의 이자가 더 높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자가 이제 역전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드 커브가 인버티드 됐을 때마다 리세션이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불황이 항상 찾아오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댄 나일즈는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의 차이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인버전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리세션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댄 나일즈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했던 일드 커브의 인버전, 역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쇼트 듀레이션, 그러니까 국채 중에서 기간이 짧은 국채가 가지고 있던 일드가, 즉 이자율이 지금 롱텀, 긴 기간의 국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일드 커브의 인버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가 사용된다. 어떠한 것으로 사용되냐면요, 경제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차이가 없어질수록, 그리고 만약에 뒤바뀌게 되면,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하나의 불황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댄 나일즈가 또한 한 가지의 신호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오일 프라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의 리세션, 불황의 신호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2년, 그러니까 과거 2년의 오일 가격보다 만약에 현재 오일의 가격이 더블이 된다면, 2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항상 리세션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리세션이 찾아왔다. 두 번째는 오일 가격이 만약에 과거 2년의 평균보다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역시도 항상 리세션, 경기 불황이 그 뒤를 따랐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리세션이 내년까지는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즈라는 전문가가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리세션이 올 거라고 주장하는지 그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지금같이 어려운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는 주식시장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댄 나일즈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나의 기준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이 댄 나일즈가 얘기하기를, 자, 댄 나일즈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사토리 펀드고요. 이 사토리 펀드가 지금 롱 듀레이션 인베스트먼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고르되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따라서 사토리 펀드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는지 세 가지의 논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토리 펀드가 좋게 생각하는 첫 번째 주식의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팬데믹에서 수혜주가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2020년, 2021년 팬데믹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주식은 배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선정 조건은 뭐냐면 이코노믹 리오프닝에서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냥 남아있대, 우리는 바이러스 상관없이 다시 경기를 재개한다라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완전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닝에 적합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low valuation.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멀티플이 굉장히 축소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리고 어닝, 그러니까 순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견실한 비즈니스를 찾아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댄 나일즈가 설정한 종목 선정 기준 세 가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팬데믹에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을 제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 2020년, 지난 2021년 이렇게 2년 동안 많은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사실 그들 기업이 팬데믹이 없었다면 앞으로 한 5년, 6년, 나아가 10년 동안 걸릴 성장을 한꺼번에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잘 만나서 성장을 해버린 조건, 그런 기업들을 굳이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위드 코로나잖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재개되고 경기 재개에 도움을 받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 수혜주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업, 뭐 호텔 산업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펀더멘탈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발란시상에 예를 들어서 현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굳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화된 그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비드가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는 여기저기 있는데 조심하면서 같이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조심하면서 같이 살자는 이러한 만약에 사회적 현상이 고착이 된다면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가 더 유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배달시켜 먹지 않고 음식점에 가서 직접 음식을 먹을지, 그리고 이커머스를 이용하지 않고 슈퍼마켓에 굳이 가야 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부호가 붙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주위에 코로나는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될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전에 코로나 수혜주를 다 버리고 그들 기업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기준, 즉 밸류에이션은 낮되 캐시플로우가 좋고 그다음에 순이익을 많이 올리는 기업, 이 부분은 저도 100% 찬성하는 바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에 맞춰서요, 지금 댄 나일즈가 다음과 같은 주식 6개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코고요, 두 번째가 루멘텀, 세 번째 시에나, 네 번째 에릭슨, 다섯 번째 노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치그룹이 지금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시킹 알파로 넘어가서 이 6개의 주식을 좀 수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댄 나일즈가 추천해 줬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기사를 통해서 댄 나일즈라는 전문가가 왜 리세션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의 예측대로 경기 불황이 미국을 엄습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의 추천 주식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 가지의 지표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되는 6가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치적 분석을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킹 알파에 댄 나일즈 리세션 토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작성해 놨고요. 이 안에는 아까 추천된 6개의 종목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6개 종목의 펀더멘탈 쪽을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입니다. SA 오토즈 레이팅, 즉 시킹 알파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살펴보면요, 시에나, 노키아, 그리고 루멘텀, 이렇게 세 종목이 5점 만점에 4.00을 받으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들을 이어서 시스코가 3.75, 에릭슨이 3.50, 매치그룹이 3.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가들이죠.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준 점수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4.50을 획득한 루멘텀이 가장 지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들을 이어서 매치그룹이 4.34, 시에나가 3.25를 받고 있고요. 에릭슨이 3.77, 노키아가 3.76, 마지막 시스코가 3.72 정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퀀트 스코어입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는 5가지 지표를 합쳐서 종합적인 수치를 가지고 랭킹을 정해준 거잖아요. 5가지 요인에는 첫 번째 밸류에이션, 얼마나 주식이 지금 비싼 상태인가 싼 상태인가, 두 번째로 그로스, 즉 성장세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익률, 네 번째는 주가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모멘텀,
루멘텀,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5가지의 종합적인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퀀트 레이팅이 가장 좋은 주식은 시스코입니다. 3.42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노키아가 3.28, 세 번째 에릭슨이 3.00,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루멘텀이라든지 시에나 매치그룹이 나와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조금 낮은 퀀트 스코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에는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봐야겠죠. 자, 현재 EPS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2개의 종목이 보이는데요. 매치그룹 그리고 시스코는 B+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릭슨, 노키아 역시도 B0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시에나랑 그 루멘텀 같은 경우는요, D+ 그리고 F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닝의 예상치가 조금씩 감소하는 중이다. 따라서 좀 추세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지급한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률을 살펴보니까 시스코가 2.64로 가장 좋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릭슨이 2.5% 정도의 배당을 안겨줬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4종목은 지금 배당률이 나와 있지 않죠. 배당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S&P 500 전체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라는 ETF에 투자를 한다면 현재 배당이 한 1.2%, 1.3% 정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시스코라든지 에릭슨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그래도 전체 ETF에 투자하는 SPY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가야겠죠. 아까 기준 중에 하나가 댄 다일즈가 얘기한 게 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가지 비준에서 밝혔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싼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게 되면요. 현재 가장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주식은 에릭슨입니다. 11.25배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에릭슨이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의 11배 정도를 곱해야 지금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노키아인데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배 정도, 따라서 좀 P 레이쇼가 높은 편이죠. 그런데 12배로 뚝 떨어지는 거 봐서는 노키아의 어닝이 지금 과거 12개월보다는 향후 12개월에 많이 발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도 마찬가지죠. 19배,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의 P 레이쇼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데 향후 12개월의 순이익을 반영하니까 16배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루멘텀은 18배, 16배, 그리고 시에나는 뭐 과거 12개월 그리고 향후 12개월 둘 다 19배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매치그룹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P 레이쇼가 100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거든요. 하지만 P 레이쇼 포워드를 보면 37배로 지금 급격하게 좀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이 지금 굉장히 성장세가 좋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그 성장세를 반영해서 보는 지수가 바로 PEG잖아요. 그래서 PEG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루멘텀입니다. 지금 0.18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12개월의 PEG 역시 1.11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죠. 에릭슨은 0.41, 지금 시에나가 0.50, 그리고 향후에도 1.25, 시스코가 1.16, 3.0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매출의 성장세를 먼저 볼 텐데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매치그룹이 24% 과거 12개월 동안 성장을 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도 2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5가지 종목은요, 다 10%도 되지 않는 매출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이 종목들은 정말 가치주들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나가 7% 정도, 그리고 루멘텀이 0.27,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성장이 없었죠. 향후 12개월 동안은 4.6% 정도 기대하는 것 같고요. 시스코 정도가 지금 7.3, 4.2 정도로 그나마 성장을 조금씩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이외에 노키아는 1.6, 0.35, 에릭슨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매출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우리가 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을 봐야겠죠. 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수익률까지 좋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사실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올라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넷인컴 마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넷인컴 마진 지금 시스코가 22.9%로 굉장히 좋죠. 뭐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100만 원 중에 22만 원, 23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루멘텀이 22.57 나쁘지 않고요. 자, 시에나가 13.23. 하지만 에릭슨부터는 지금 10%가 되지 않는 수익률. 그 얘기는 뭐냐면 S&P 500의 평균 넷인컴 마진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따라서 이 기업들이 성장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수익률도 순이익 수익률도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제가 워렌 버핏의 그 조언을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이 어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순이익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치 그룹이 35%가 넘어가는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루멘텀이 25.97, 시스코가 20.34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릭슨이 11%, 노키아 역시 11%, 시에나가 8.6% 정도의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자, 그 옆에 리턴 온 에퀴티도 보시죠. 여기서 에퀴티는 이제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 뭐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만 원 정도를 1년에 만들어냈으면 30%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시스코의 ROE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두 번째, 에릭슨 같은 경우는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이 23만 9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죠. 세 번째, 루멘텀 19.53, 시에나가 18.17이고요. 노키아가 지금 11.02로 그나마 조금 떨어집니다. 따라서 ROE로 봤을 때 여기 상위 종목들은 조금 좋은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오너십도 잠깐 볼까요? 현재 내부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면요. 매치 그룹만 3%가 넘어가고 나머지 5개의 기업은 내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전체 주식 중에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기관들한테 인기가 가장 좋은 종목은 매치 그룹입니다. 96.9%가 지금 기관에 의해서 소유가 돼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뒤를 이어서 루멘텀도 96.3이니까 굉장히 높죠. 시에나도 91%가 넘어가고요. 시스코도 높은 편입니다. 75%니까요. 그리고 에릭슨이 59.5%. 마지막으로 노키아 같은 종목은 전체 지분 중에 36%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황은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투 에퀴티겠죠. 데투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돈이 100만 원인데 빌린 돈이 100만 원이면 이 수치가 100%가 되겠죠. 자, 루멘텀이 63%, 나쁘지 않죠. 시에나도 40%, 에릭슨 38, 노키아 32, 그리고 시스코가 31.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치 그룹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부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매치 그룹 같은 경우는 옆에 나와 있는 롱텀 부채를 지금 토탈 캐피탈 전체에 있는 자본에 비해서 지금 단기 부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면 100%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부채가 정말 많은 기업이 매치 그룹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년에 그 경기 불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죠.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즈가 추천해준 6가지 종목을 수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6가지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장세 그리고 수익률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닥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배당을 보면서 아마 시스코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배당률이 2.64%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우량주이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만약에 뭐 경기 불황으로 들어갈 만한 공포감이 확산된다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투자 논리를 가지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시스코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논리로 시스코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러면 배당의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지금 시스코에서 디비덴드
디비던드를 눌러서 배당의 성장률을 보시죠. 자, 5년 동안 배당이 지금 7.3%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44%,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전체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사용된 금액이 지금 44%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낮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5년의 성장률 7.3%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이 8%, 9%, 나아가 10% 정도를 보이는 배당 성장주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수치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배당을 달 1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줬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도 다양한 월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요. 또 거기에서 만약에 추천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오늘처럼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